겨울 햇살이 무겁게 거실 창가에 내려앉던 오전 10시, 이 집의 공기는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다. 보통 같으면 따뜻한 보일러 열기에 믹스커피 냄새가 은근하게 퍼지고 TV에서는 재방송 드라마가 소리 없이 돌아갔을 시간이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부부가 함께 지내는 집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조용했다. 어쩐지 누군가 숨을 삼키는 기척마저 들릴 듯했다.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남편,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까지 웃고 있는 사진. 작년에 시골에 내려가 단풍이 예쁘다며 다 함께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그런데 액자 모서리가 금이 가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그 위로 세게 떨어졌다는 듯 유리 조각이 촘촘하게 갈라져 있었다. 누가 일부러 떨어뜨린 걸까? 누군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 집의 안주인인 순애는 금이 간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등에는 자잘한 떨림이 있었다. 이 집에서 35년을 살며 이런 적막감은 처음이었다. 남편의 장난기 있는 목소리도 없고 아들의 웃음 섞인 말투도 없다. 며느리의 조용한 인사조차 들리지 않는다. 대신 지난밤부터 이어져 온 탁한 긴장감만이 방 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순애는 사진을 들고 며칠 전 며느리 유리의 행동을 떠올렸다. 언제부턴가 유리는 뭔가 숨기는 듯했고 예상치 못한 순간마다 심하게 놀라는 버릇이 생겼다. 다정했던 말투도 어딘가 불안에 잠겨 있었고 작은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리는 갑자기 순애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었다. 어머니 혹시 저 잠깐 외출해도 될까요? 오래 안 걸려요. 평소 같으면 그래, 다녀와라 하고 말았겠지만 그날따라 순애는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유리야, 어디 가니? 그냥 어머니가 아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딱 거기까지였다. 더 묻고 싶어도 유리가 한순간 떨린 눈빛으로 고개를 숙여버리는 바람에 순애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다. 이상했다. 며느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항상 솔직했고 가족에게 투명한 사람이라고 순애는 믿어왔다. 그런데 요즘의 유리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늘 주변을 살피고 핸드폰 알림에도 벌떡 놀라며 혼잣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같은 말도 중얼거렸다. 그런 변화가 점점 더 명확해질수록 순애의 불안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지난밤 이 집은 조용히 파열음을 일으켰다. 순애는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지만 거실에서 작은 툭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냄비가 떨어졌나 싶었다. 그런데 곧이어 또 한 번,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야? 순애는 거실로 나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사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금이 간 채 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서 유리의 핸드폰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손에 들었다. 고민 끝에 화면을 켜본 그녀는 그 순간 숨을 삼켰다. 당신 아직도 그 사실 숨기고 있는 거야? 약속한 돈은 준비됐어? 이제 곧 가족들도 알게 될 거야. 메시지 3줄. 보낸 사람 이름은 저장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순애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은 채 마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유리가 돈을 누구한테? 숨기고 있는 사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며느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건지 전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유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순애는 결국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을 설쳤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무언가를 느꼈다. 평소와 다르게 집안 전체가 사람이 없는 집처럼
고요했던 것이다. 찬장을 열어보니 유리가 늘 쓰던 머그컵이 깨끗이 씻긴 채 말려 있었고 유리방의 침대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옷장은 절반 이상 텅 비어 있었다. 설마 집을 나간 거야? 순애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다. 그때 거실 테이블에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하얀 종이 위에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돌아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유리. 종이를 읽는 순간 마치 온몸의 피가 싹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이 스쳤다. 숨길 수 없는 비밀. 순애는 메모지를 꼭 쥐었다. 손끝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순애는 아직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특히 아들 태호에게는 더욱 그랬다. 태호는 항상 유리를 믿고 사랑했고 지켜주는 남편이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어려움도 손잡고 넘어왔던 사이라 순애는 더더욱 충격을 말할 수가 없었다. 태호가 알면 어떻게 될까? 유리가 대체 무슨 일을? 순애는 소파에 앉은 채 금이 간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평온했던 지난날의 미소가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흩어진 느낌이었다. 그때 순애는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에서 무언가가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이제 누가 봐도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유리는 도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왜 며느리는 이 집을 떠난 것일까? 순애의 손이 다시 떨렸다. 그 떨림 속에서 이야기의 시작이 점점 더 불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무겁게 내려앉은 그날, 순애는 어쩐지 온 세상이 멈춘 듯한 감각 속에 서 있었다. 분명 아침인데 집안은 기이하게 공기가 눌린 듯했다. 평소라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을 텐데 오늘은 그마저도 묻혀버릴 만큼 모든 소리가 마모된 분위기였다. 창밖에서는 사람들이 출근하며 내는 발걸음과 자동차 소리가 나는데 이 집만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었다. 순애는 여전히 손에 유리가 남긴 메모를 쥐고 있었다. 얇은 종이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베개 위 물방울처럼 스며들어 순애의 마음을 적셨다. 돌아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유리는 결혼한 후 내내 가족과 함께하려 애를 썼던 며느리였다. 시부모에게 잘하려고 스스로 부담을 짊어지는 스타일이었고 작은 일에도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던 아이였다. 그런 유리가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마음을 가다듬으려 깊은 숨을 들이킨 뒤 순애는 유리방에 들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묘한 공허함이 훅 하고 밀려왔다. 평소 유리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이 옅게 배어 있었고 창문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빈 방 한가운데를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정리된 침대였다. 철저히 매우 의도적으로 정리된 모습. 평소에는 바쁜 아침에 침대를 대충 펴놓는 경우도 많았는데 오늘은 군대에서나 볼 법한 정돈이었다. 다 준비하고 나간 거네. 순애는 방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문득 바닥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병원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그 순간 순애의 손끝이 또 한 번 차갑게 식었다. 병원? 언제 갔었지? 유리가 아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 감기 기운도 없었고 식사를 거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영수증에는 정신건강의학과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순애는 영수증을 들고 잠시 멍하니 섰다. 정신과에 왜? 더 놀라운 건 두 번째 영수증이었다. 진료 항목에 이런 단어가 적혀 있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의심 불안 장애 고위험군. 순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유리가 이런 상태였다고? 그동안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 갑작스러운 외출, 자잘한 예민함이 모든 게 엮여 하나의 선이 그려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가 유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무슨 일을 겪었기에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남겼나? 순애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져만 갔다. 순애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침실에서 남편 성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아직 사태를 모르는 얼굴이었다. 여보, 아침은? 있어 있는데 그게.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다. 말을 꺼내야 할지 숨겨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성우는 이 집을 누구보다 평온하게 지켜온 사람이었다. 괜한 걱정을 안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이 떨어져 금이 간 것, 메모, 병원. 영수증 하나도 평범하지 않은 상황 앞에서 숨길 수만은 없었다. 유리가 어젯밤에 방에서 안 나왔군. 오늘 보니까 방이 절반이 비었어. 잠자코 듣던 성우의 얼굴이 굳었다. 뭐? 집을 나갔다고? 그는 바로 유리방으로 향했지만 그가 본 풍경도 순애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빈 옷장, 정리된 침대, 깨끗한 책상, 그리고 조용한 공기. 이게 무슨 일이야? 성우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순애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메모 한 장과 병원 영수증. 성우는 영수증을 보다가 표정을 잃었다. PTSD? 불안장애? 이게 유리가 왜 이런 진료를 받았다는 걸 아무도 몰랐지? 그 말은 순애의 마음에도 깊게 박혔다. 정말 그랬다.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태호도 모르는 거지. 그럴 거야. 우리 아들이었으면 이걸 그냥 넘기진 않았겠지.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결국 순애는 결심했다. 이건 부모 둘이서만 끌어안을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 태호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 순애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태호의 밝은 목소리에 순애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태호야, 유리가 말이다 왜? 유리가 뭐? 짧은 침묵. 그리고 어렵게 내뱉은 말. 집을 나갔어. 태호의 숨소리가 딱 멈췄다. 뭐라고? 유리가 집을 나갔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지금 농담 아니지? 순애는 유리가 남긴 메모를 그대로 읽어주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태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숨소리만 고르게 들릴 뿐. 엄마, 지금 바로 갈게. 회사고 뭐고 필요 없어. 뚝 전화를 끊어버린 태호는 이미 달려오고 있을 것이었다. 순애는 불안한 마음으로 손을 모았다.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그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왔다. 아직 태호가 도착하기 전 순애는 다시 유리방으로 들어가 이번엔 책상 서랍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첫 번째 서랍은 비어 있었지만 두 번째 서랍을 열자 검은색 작은 공책이 나왔다. 표지에는 아무 글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절대 보여서는 안 될 비밀을 숨기기 위한 것처럼. 순애는 천천히 공책을 펼쳤다.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7월 18일. 그리고 밑에는 짧은 문장. 오늘 다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순애는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넘겼다. 7월 25일 더는 버틸 자신이 없다. 왜 나한테 그러는지 이유조차 모르겠다. 또 넘겼다. 8월 3일 태호에게 말하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까 두렵다.
순애는 손을 떨며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9월 9일 약속한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도 위험해질 거라고 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공기가 뚝 떨어진 것처럼 방 안이 차갑게 식었다. 누군가 며느리를 협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협박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수준의 타격이었다. 하지만 순애는 한 가지 더 눈에 띈 것이 있었다. 그 어떤 페이지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름도 없고 단서도 없다. 정체를 감추려는 게 아니라 유리는 그 이름조차 쓰기 무서워했던 것일까? 집 밖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태호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다. 엄마, 유리 어디 있어? 무슨 일이야? 순애는 아무 말 없이 메모지와 공책을 건넸다. 태호는 읽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누가 우리 유리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태호는 더 페이저즈를 넘기다 갑자기 멈췄다. 가족들도 위험해진다. 그 짧은 문장을 읽고 난 뒤 그는 완전히 붕괴될 듯한 얼굴을 했다. 엄마 이건 그냥 가출이 아니야. 태호 야유리가 누군가한테 협박받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침묵. 아들의 가슴이 들썩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모습. 그 순간 순애는 깨달았다. 이제 이 집의 평범한 일상은 끝났다는 걸. 무언가 더 큰, 더 어둡고 더 위험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세 사람 순애, 성우, 그리고 태호는 이제 멈출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었다. 태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쉰 채 유리의 공책을 다시 손에 꽉 쥐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다녀올게라는 인사를 나누던 그 일상이 눈 깜짝할 새 뒤틀려 버렸다. 순애는 아들을 바라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야, 우선 진정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무작정 돌아다닌다고 해서 유리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야.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거칠게 저었다. 엄마, 누가 우리 가족을 협박하고 있었다고 유리가 혼자서 이걸 다 감당했다고.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진정하라고. 그 말은 순애의 가슴에도 그대로 꽂혔다. 정말 유리는 혼자였다. 결혼 후 가족들에게 모든 걸 숨기고 스스로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성우가 조용히 책상을 살폈다. 말수가 적어진 대신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있었다. 딸같이 챙기던 며느리가 겪은 일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유리의 공책을 훑어본 뒤 마지막 페이지 아래 구석에 아주 연한 글씨가 있는 걸 발견했다. 그 사람은 항상 밤에 딱 거기에서 문장이 끊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갑자기 문을 두드려서 급히 덮어버린 듯한 느낌. 태호가 그 문장을 읽고 휘청했다. 항상 밤에 엄마 아빠 혹시나 퇴근 늦은 날들 그때 유리가. 그 순간 순애의 눈이 크게 떠졌다. 태호야, 너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밤 11시 넘어서 왔잖아. 그때마다 유리가 혼자 있었잖아. 태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자신이 없을 때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돌았다는 건가? 그제야 세 사람 모두 깨달았다. 이 협박은 단순한 문자나 전화가 아니라 실제로 며느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그때 성우가 유리의 책상 서랍에서 또 하나의 물건을 발견했다. 작고 납작한 블랙박스 같은 기기였다. 순애가 놀라서 물었다. 그건 뭐야? 몰래카메라 같기도 하고 CCTV처럼 생겼는데?
작동 버튼을 눌러보니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태호가 급히 살펴보았다. 와이파이 캠유리가 집안에 카메라를 두고 있었어.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숨을 멈췄다. 유리방 한쪽 벽면을 둘러봤다. 그제야 작은 못자국 하나가 보였다. 그 위치라면 이 카메라가 방 전체를 비출 수 있는 자리였다. 순애는 가슴이 갑자기 서늘해졌다. 유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했으니까 집 안에서도 불안했던 거야.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던 건지 창문. 흔드는 소리가 있었던 건지 유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카메라까지 설치한 것이었다. 태호는 카메라를 노트북에 연결하려고 준비했다. 이어폰을 꽂고 녹화된 파일을 열었다. 파일 목록은 많지 않았다. 그중 마지막 파일의 날짜는 어젯밤 10시 42분. 세 사람의 심장 소리가 동시에 커졌다. 태호는 손끝을 바짝 긴장시키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시작되자 화면에는 유리방의 조용한 모습이 나타났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평소처럼 보였지만 공기 자체가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다. 몇 초 뒤 문득 낮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쿵. 순애는 팔이 오싹해졌다. 저거 어젯밤 우리가 들은 소리 아니야? 영상 속에서 유리는 창문 쪽을 향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가 속삭이는 듯한 작고 떨리는 목소리. 또 왔어 왜 또? 순애는 차마 계속 볼 수가 없었다. 입술을 깨물며 화면에서 눈을 돌렸다. 태호는 이를 악물고 화면을 바라봤다. 영상 속에서 유리는 벌떡 일어나 방문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누가 문을 열려고 하는 듯 문고리가 아래로 또각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그리고 정확하게 3번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톡톡톡. 순애는 비명을 삼키듯 입을 막았다. 영상 속 유리는 손을 떨며 침대 밑에 쭈그려 웅크렸다.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고 화면에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메시지 내용은 세 사람의 숨을 똥 먹게 만들었다. 너 아직도 돈 안 줬네? 문 열어. 지금 이야기해야지. 유리는 몸을 웅크린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제발이요. 그 순간 누군가 문을 거칠게 흔들었다. 문짝이 흔들리며 쾅 소리가 난 뒤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10초 후 누군가 낮고 차갑게 속삭였다. 시간 없어. 너 때문에 이 가족도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영상이 끝났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태호는 노트북을 덮었다. 손등에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손을 꽉 쥐었다. 저새 저놈이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불에 달군 쇠처럼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순애는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태호 야유리가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엄마 유리는 내가 옆에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많았어. 순애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깊은 감정의 표현이었다. 성우가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 협박이 아니야. 지속적 스토킹이고 유리는 이미 한계였어. 순애도 알았다. 이건 이미 가정 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깨달았다. 유리가 남긴 공책과 메모, 도망치듯 빠져나간 흔적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경찰에 신고해야 해.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신고하면 유리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저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순애도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 말이 맞다. 자칫 유리가 있는 곳까지 그 사람이 더 위협할 수도 있어. 세 사람은 고요한 방 안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는 단순히 유리를 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를 위협한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혀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유리도 가족도 안전하지 못했다. 태호가 이를 꽉 물었다. 엄마 아빠 그 사람을 내가 찾아낼 거야. 순애는 두려웠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결의를 품고 있었다. 유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사람의 눈빛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딸아이의 교복 끝에 찍힌 진한 흙먼지가 마치 어떤 진실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손가락 끝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라 지금 무슨 말 한 거니?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며느리는 고개를 든 채 한참 말을 하려는 사람처럼 입술을 달싹거리다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키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숨길 수 없다. 지켜왔다.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뒤엉켜 또 다른 불길한 상상을 자극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손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붉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 아이 요즘 학교에 잘 안 가요. 순간 나는 숨이 턱하고 막혔다. 뭐라고? 그럼 아침마다 교복 입고 나가던 건?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교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학교에서는 결석 사유서를 계속 받아주고 있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떨며 물었다. 그럼 손녀가 학교에 안 간 이유는? 며느리는 한참을 뜸들였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한마디는 마치 천장에서 떨어진 돌덩이처럼 내 가슴을 뚫고 내려앉았다. 나는 당장 며느리에게 가까이 다가가 외쳤다. 왜 지금 말했어? 왜 이제야 말했냐고. 저 정말 말하려고 했어요. 며느리는 흐느끼며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근데 그 아이가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말하면 더 심해질 거라고, 엄마까지 잃게 될까봐 무서웠다고. 엄마까지 잃게 될까봐.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나는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고 물었다. 손녀가 그런 말을 왜 해? 왜 그런 불안감을 느끼지? 너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며느리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건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다 제 탓이에요. 내 탓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 순간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 속에 담긴 공포와 미안함, 죄책감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저 때문에 그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머리를 멍하니 들었다. 너 때문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잔뜩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제가 숨기고 있던 게 있어요. 어머니와 남편한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 때문에 아이가 표적이 된 거예요. 그녀의 말끝은 떨렸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얇았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그 비밀이 뭐니?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차가운 현실을 꺼내놓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저 그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딸아이가 갑자기 방문을 박차고 달려나왔다. 얼굴은 울다 지친 듯 부어 있었고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엄마, 말하지 마. 제발 말하지 마. 그리고 아이는 거실 한복판에서 그대로 울부짖었다. 그건 엄마 잘못 아니야.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떨리는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간 나도 직감했다. 이 집안이 뒤흔들릴 만큼의 비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딸아이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아이의 어깨는 크게 들썩거렸다. 나는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아이는 그 손을 피했다. 만지지 마. 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엄마 때문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라고. 며느리는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았다. 이미 그녀의 뺨은 눈물로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얘야 할머니한테 말해줄 수 있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러자 아이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고통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저를 놀렸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아이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때문이에요.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체 무슨 비밀이기에 아이가 이 정도로 무너지는 걸까? 아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애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가 감옥 갔다 왔다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나는 귓가를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뭐라고 했니? 감옥?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왕따가 됐어요. 엄마도 말 못하게 했어요. 다 제 때문에. 나는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녀는 숨을 삼키듯 떨며 고개를 숙였다. 며느라, 너 감옥? 내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갈라졌다. 며느리는 결국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네, 어머니. 그녀는 마치 죗값을 다시 받는 사람처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과거에 잠깐 구속된 적이 있어요. 나는 멍해져 제대로 질문도 이어지지 않았다. 왜 그걸 지금까지 숨겼니? 왜 우리 아들한테도 말 안 했어? 며느리는 두 손을 꼭 쥐다가 잠시 후 체념하듯 풀어버렸다. 말하면 그 사람도 저를 떠날까봐 우리 딸이 상처받을까? 바제가 만든 과거 때문에 또 무너질까봐저 너무 무서웠어요. 딸아이는 울부짖었다. 엄마, 그거 엄마 잘못 아니잖아. 엄마는 그때 사람 살린 거잖아. 그 말에 나는 다시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사람을 살렸다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제가 한 행동 때문에 결과는 나쁘게 흘렀어요. 전 법적으로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누군가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한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건데. 딸아이도 울면서 끄덕였다.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엄마가 범죄자라고 엄마 얼굴 닮았다고 저도 이상한 애라고. 아이는 다시 흐느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아이의 작고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얘야, 그 누구도 너를 이상한 아이라고 할 수 없어. 내 엄마도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얼굴엔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고 직감했다.
아직 모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감옥은 단지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 그 뒤엔 훨씬 더 큰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다. 며느라내가 말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이니? 그 질문에 며느리는 몸을 굳혔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줄기 눈물이 그녀의 턱 끝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사실 그날 있었던 일은 우리 가족 모두를 흔들게 될 만큼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어요. 나는 숨을 삼킨 채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내뱉은 한마디는 내 등골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때 제가 살리려고 했던 사람은 우리 남편이 아니었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공기 중에서 미세한 진동처럼 퍼졌다. 그때 제가 살리려고 했던 사람은 우리 남편이 아니었어요. 거실의 시간은 완전히 멈춘 듯 고요해졌다. 딸아이의 흐느낌만이 마치 이 정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처럼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의 입술만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입술이 다음에 어떤 단어를 내뱉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이 집안의 분위기가,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는 침을 삼키고 묻는다. 그 사람이 누구였니?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 숨소리는 뭔가를 견디는 사람의 그것처럼 거칠었고 마치 가슴속 깊이 묻어둔 상처가 다시 터져나오는 듯했다. 딸아이는 며느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였다. 엄마 말 안 해도 돼 할머니 오해하실 거야. 그러나 며느리는 조용히 딸아이의 손을 잡아 떼어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움직임이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그 사람은 제가 결혼하기 전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걸어온 사람처럼 숨이 막혔다. 결혼 전에? 그럼 남편 말고? 며느리는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예전 약혼자였어요. 거실의 공기가 흔들렸다. 나는 소파 끝을 꽉 잡았다.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갔지만 그마저도 심장의 떨림을 막을 수 없었다. 약혼자? 내 말은 갈라진 숨결처럼 들렸다. 그러니까 내 과거와 관련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며느리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전의 기억이 천장의 어두운 틈을 통해 쏟아져 내려오는 듯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 사람은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민다.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찾아왔다고? 왜? 며느리는 손을 쥐었다 폈다. 그 손은 고통과 후회로 얼룩져 있는 듯 보였다. 그 사람은 저랑 다시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미 결혼식이 잡혀 있었는데도 저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나는 아랫입술을 세게 물었다. 말하지 않아도 됐다. 이미 그녀의 표정과 분위기에서 그 만남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조심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저를 데리고 도망치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이미 지금의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이 가정을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딸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마치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듯한 어린아이답지 않은 절망을 품고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붙잡으려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어요.
나는 단숨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뭐, 저는 말렸어요. 정말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실수로 크게 다쳤어요.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에게 달려갔어요.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그 사람을 끌어안고 울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 사람도 울었고 요절을 보내기 싫다고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미 그 장면이 뇌리에 생생하게 재구성되고 있었다. 비 오는 어둑한 도로 쓰러진 남자, 그를 끌어안은 젊은 며느리, 그리고 울부짖는 목소리. 그것은 이웃이 오해해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경찰이 왔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녀는 자신을 비웃듯 웃었다. 전 폭행 혐의로 체포됐어요. 제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한 걸로. 나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사람도 저를 지켜주려고 했어요. 그건 절대 폭행이 아니라고. 자기가 스스로 다친 거라고. 하지만 경찰은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숨을 고른 뒤 며느리는 마지막 결정을 끄집어냈다. 그래서 저는 자백했어요.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자백, 왜? 며느리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그 사람 이제 결혼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모든 일이 제 탓이라고 하며 저를 놓아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뒤로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멈췄고 나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감옥에 가지 않았고 우리 딸도 지금처럼 상처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마지막을 제 품에서 보냈어요. 나는 며칠 동안 걸어온 것처럼 숨이 거칠어졌다. 머릿속은 어지럽게 돌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비밀은 우리 가족을 뒤흔들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며느리는 아직 말을 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엔 말하지 않은 또 하나의 비밀이 남아 있었다. 며느리가 이야기를 마친 순간 거실은 더 이상 단순한 집안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충격이 뒤엉켜 서로의 목을 조르는 듯한 숨막히는 고백의 무대가 되었다. 나는 며느리가 내뱉은 마지막 말의 여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선택, 그녀가 끌어안은 죄책감, 그 모든 것이 너무 무겁고 너무 낯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거슬린 건 그녀의 마지막 표정이었다. 그 표정은 아직 하지 않은 말이 있다. 그 말이 이 모든 사건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다. 며느라,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지? 그녀는 떨리는 눈꺼풀을 감았다. 잠시 후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게 시선을 맞췄다. 네, 어머니. 제가 그날 한 행동 말고도 진실을 왜 말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딸아이는 두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다시 세상에 꺼내야 한다는 두려움을 견디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이유니?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금은 텅 빈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 있는 듯한 눈길이었다. 그날 저와 그 사람 외에도 또 한 명이 그곳에 있었어요.
내 심장이 한순간 멎는 듯했다. 또 한 명?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체념이 묻어 있었다. 네. 저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그리고 쓰러진 그 사람을 멀리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 그게 누구니? 그러자 며느리는 그 사람은 경찰이 아니고 지나가는 시민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순간 숨소리가 완전히 멈췄다. 딸아이도 고개를 번쩍 들었고 움직이지 못했다. 남편이? 우리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사람은 제가 예전 약혼자를 붙잡고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나는 얼굴에 손을 얹었다. 현실 감각이 멀어지며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흙탕 속에 아무렇지 않게 던져진 듯한 사실 하나가 가족 전체의 역사를 흔들고 있었다. 그럼 왜 그걸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며느리는 어깨를 떨며 말했다. 그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그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에게 더 친절해졌어요. 놀라울 만큼 마치 제가 무너질까봐, 언제든 도망칠까봐 매 순간 저를 지켜보는 사람처럼. 딸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빠 엄마한테 항상 괜찮아, 괜찮아만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괜찮아서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거론하지 않았어요. 제가 진실을 털어놓을까봐 불안해했어요. 나는 물었다. 왜? 그 장면이 남편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사람을 안고 울던 제가 결혼을 앞둔 FIANC 신부로서 용서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였겠죠. 하지만 남편은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를 붙잡았어요. 놓치지 않으려고. 딸아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래서 아빠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도 엄마가 감옥 갔다 온 것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모르고 있는 척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던 걸까? 아니면 그 진실을 숨기는 개 자신에게 더 편했기 때문이었나?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은 단순히 과거를 고백하는 사람의 표정과 달랐다. 그 표정엔 또 다른 공포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내 남편은 왜 그날 그 사실을 숨겼을까? 그 순간 며느리는 얼굴을 감싸주며 말했다. 그건 그날 그 사람이 다치게 된 결정적 이유가 그게 남편 때문이었으니까요. 뭐라고?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한다는 듣깨진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밀어 넘어뜨린 건저히 남편이었어요. 딸아이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울부짖었다. 엄마, 그 말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빠가 나쁜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저 그날 너무 사랑해서, 너무 질투해서 나를 잃을까?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거야.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진실 때문에 난 남편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갔어요. 딸아이를 재우고 다시 거실로 나온 나는 여전히 서류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문서 한 장이 우리 집의 공기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것처럼 집안은 고요한데 마음만 폭풍처럼 몰아쳤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이 서류가 뜻하는 건 단순히 며느리의 비밀이 아니라 이 집 전체를 뒤흔드는 더 큰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기 나 아까 장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힐끗 나를 바라보았다. 또 뭐야? 오늘따라 왜 그렇게 예민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남편이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건 요즘 잦은 야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조차 의심스러워졌다. 여기 이 서류 좀 봐. 분양 계약서 같은데 이름이 희진이더라고. 내 말에 남편은 순간 표정을 굳혔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손에서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다. 어디서 난 건데? 정확히 말해봐. 그의 어조는 묘하게 날카로웠다. 이건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 만큼 길에서 주웠다니까. 너 왜 이렇게 흥분해? 흥분한 게 아니라 이런 건 조심해야 하니까 그렇지. 남편은 말하면서도 시선을 피했다. 그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현관 키 소리가 났다. 딸이 혹시 깨서 나온 걸까 하고 돌아봤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며느리 희진이었다. 희진은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저 늦었죠? 그 미소를 보는데 나는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 이토록 다정한 며느리가 왜 이런 문서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희진의 시선이 남편 손에 들린 서류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표정이 딱 1초, 단 1초 동안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명백한 공포였다. 나는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희진아, 이거 너랑 관련된 거 맞지? 왜 이런 걸 몰래 가지고 다녔어? 희진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가락이 서류를 향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보였다. 남편은 급히 서류를 뒤로 숨기며 말했다. 이런 건 지금 얘기할 일이 아니야. 희진이도 피곤할 텐데 내일 얘기해. 아니요. 희진이 그 말을 끊었다. 그리고 눈을 내리깔았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희진의 고백이 시작되려는 순간 거실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다. 나는 희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사실은 요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말하지 마. 희진은 움찔하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눈에는 뭔가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희진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말하면 안 되는 이유 알고 있어요.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이건 단순히 며느리의 비밀이 아니다. 남편도 뭔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둘은 그 사실을 숨기기로 한 것이다. 나는 손을 꽉 쥐며 말했다. 둘 다 뭔가 숨기고 있지? 희진아, 너 그 집 왜 산 거야? 뭘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건데? 희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사실 그 집은 저 혼자 산 게 아니에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집은 저랑 거기 다른 사람이 함께 살 집이에요. 다른 사람? 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이에요. 그 한 문장이 공기를 찢었다. 순간 거실의 시간이 통째로 멈춘 듯 했다. 나는 숨조차 들이쉬지 못한 채 며느리를 바라봤다.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눈빛을 감추려는 듯 주먹을 꼭 쥔 채. 희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 집은 저 혼자 산 게 아니라 아버님과 함께 살려고 한 집이에요. 그 말이 반복되며 내 머릿속을 흔들었고 희진이 한 단어 한 단어 내뱉을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음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치솟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왜 우리 집 어른과 그런? 희진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내 머릿속은 최악의 경우까지 치닫고 있었다. 남편이 소리쳤다.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얘기하면 더 복잡해진다고.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지만 그 절박함 속엔 분명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희진은 눈물을 참으며 남편에게 되받아쳤다. 이제 더 숨길 수 없어. 어머니가 이미 서류를 보셨어. 저도 더는 죄인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남편을 노려봤다. 너 대체 뭐 숨기고 있는 건데? 왜 내 아버지랑 며느리가 함께 집을 산다는 걸라는 하나도 모르는 거야? 남편은 입술을 씹으며 시선을 피했다. 그가 저렇게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희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다. 저 사실아버님이 예전에 다니시던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나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예전 회사?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저는 그 부서의 계약직이었어요. 그때 한번 큰 사고가 있었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사라졌다. 희진아, 제발. 하지만 희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 사고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 잘렸고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잃었다. 희진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근데 아버님이 그걸 평생 죄책감으로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보상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보상?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내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보상을 한다고? 희진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금으로는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시면서 대신 저랑 함께 살 집을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다시 자리 잡을 수 있게. 나는 멍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다. 아니, 그럼에 너랑 우리 집 어른이 같이 살아? 왜 그 집이 우리 아들하고 내 집이 아니라 그분 집이야? 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이 아무도 모르게 떠나려고 하셨어요. 순간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떠나? 어디로? 희진은 눈을 감았다. 병원에서 아버님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했대요. 그 말은 다른 모든 충격을 압도했다. 남편은 얼굴을 감싸주며 고개를 숙였다. 희진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동안 못해준 걸 해주고 싶으시다고 아무도 모르게 제가 살 곳을 마련해주고 싶다고.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남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진짜 파국이었다. 희진은 한참을 망설인 끝에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그런데 어머니 사실 그 집은 저만 살려고 산 게 아니에요. 나는 다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럼 누구랑? 희진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자기 돌아가시면. 나는 숨을 삼켰다. 아버님과 함께 살던 여자분을 그 집에 모시라고요. 순간 모든 피가 머리로 쏠렸다. 여자? 그 말은 폭탄이었다. 남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나는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은 어지럼증을 느꼈다. 희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님이 오래 전부터 돕고 있던 분이래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여자 분구분에게 마지막까지 집을 마련해주고 싶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 가평생 우리 몰래 다른 여자를? 희진은 고개를 숙인 채 고백했다. 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이 무너졌다. 남편은 자리에서 무릎 꿇듯 주저앉았다. 왜 아버지가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그럼 너도 알고 있었어? 남편은 끊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 전에 들었어. 근데 사실 확인도 안 된 책엔이 가족 뒤흔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희진은 숨을 떨며 말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 여자분 곧 이 집으로 찾아올 거예요. 나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다. 뭐라고? 희진은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은정 씨가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집사람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받으라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바깥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집안을 휘몰아치고 있었다. 현관 앞에는 두꺼운 코트를 걸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가방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와 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딸아이는 소파에 웅크린 채 희진과 남편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희진은 조용히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얘야, 그분은 아버님께서 도와주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 가족과 관련이 있어. 나는 숨을 죽이며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남편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그 여자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봤다. 그 얼굴은 평범한 여성 같지만 눈빛 속에는 오래된 상처와 강한 의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다문 채 잠시 우리 가족을 훑듯 바라보았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세요. 여기 편히 계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마치 집안에 숨겨진 비밀을 이미 꿰뚫어 본 사람처럼. 딸아이는 소파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 누구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눈빛에는 경계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딸아이를 바라보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난 너희 아버님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순간 거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다. 딸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희진과 남편을 번갈아 바라봤다. 희진은 손으로 딸아이의 등을 감싸며 속삭이듯 말했다. 얘야,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나는 직감했다. 이 한 사람의 등장은 앞으로 이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사건임을. 여자는 천천히 걸으며 우리와 마주섰다. 그리고 남편에게 낮게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윤진 씨.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고 손을 떨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남편이 그 사건을 숨긴 이유가 단순히 가족 보호 때문만이 아니었음을. 여자는 다시 우리를 향해 말했다. 저는 아버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왔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정리해야 한다고요. 희진은 얼굴을 하얗게 하고 말했다. 어머니, 그럼 그분이 정말 이 집을?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오래 머물 생각은 없어요. 아버님께서 원하신 것 뿐이니까요. 딸아이는 몸을 움츠리며 속삭였다. 엄마 저 사람 왜 이렇게 무서워?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왜 이런 걸 지금까지 숨겼어? 왜 우리 딸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말하면 더 큰 상처가 될까봐 우리 모두가 혼란스러워질까봐 그랬어. 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더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여자는 조용히 남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진 씨, 이제 사실을 다 말해도 돼요. 당신 가족은 이미 알아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이제 모든 숨겨진 진실이 공개될 순간임을. 여자는 천천히 우리의 시선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그날 제가 다치고 아버님이 급히 도와주신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 아니, 남편이 의도치 않게 상황을 만든 거예요. 딸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왜?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그건 그날 상황이 복잡했어 하지만 나는 정말 너희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 희진은 남편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그래, 그래서 모든 걸 혼자 짊어진 거구나. 엄마가 감옥 가고 나도 상처받고. 나는 숨을 고르며 이번엔 여자를 바라봤다. 그럼 이제 뭐가 사실이야? 모두 솔직히 말해.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은 모두에게 충격을 줄 겁니다. 그날 밤 집안은 거짓과 진실, 죄책감과 사랑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휘몰아치며 끝없이 뒤엉켰다. 딸아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희진은 떨리는 손으로 딸아이의 머리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얼굴을 가리고 앉아 스스로를 자책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낯선 여자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이 공개될 것임을.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거실 안은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제 밤부터 이어진 숨막히는 사건과 고백 때문에 모든 숨결이 조심스러웠고 공기는 한층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딸아이는 소파에 웅크린 채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희진은 떨리는 손으로 딸아이의 등을 감싸며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 모두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오늘은 모든 숨겨진 비밀이 폭발하는 날이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낯선 여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강렬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분이에요. 아버님께서 도와주신 그분. 딸아이는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여자는 잠시 우리 가족을 훑듯 바라보고 천천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숨이 멎는 듯한 긴장 속에 그를 바라봤다. 남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말하지 마. 지금은 절대 말할 때가 아니야. 희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어머니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우리 가족을 속이며 살아가기 싫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둘 다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거지? 남편은 얼굴을 가린 채 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말했다. 말하면 가족 모두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희진은 떨리는 손으로 딸아이를 감싸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어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해요. 여자는 천천히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그날 모든 사건의 전말을요. 숨겨진 사실이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줄 겁니다. 딸아이는 몸을 떨며 소리쳤다. 엄마,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우리를 속였어요? 남편은 얼굴을 감싸지며 흐느꼈다.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 나는 너희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희진은 남편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엄마가 감옥 가고 내가 상처받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했던 거구나. 나는 숨을 고르며 낯선 여자를 바라봤다. 그럼 이제 진짜 진실이 뭐야?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진실은 모두에게 충격을 줄 겁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여자는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희진 씨가 예전 약혼자를 붙잡고 울고 있던 순간 사실 아버님이 개입했습니다. 남편이 아닌 아버님이 사건을 촉발했어요. 딸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왜? 남편은 얼굴을 감싸며 목이 메어 겨우 말문을 열었다. 그건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 하지만 나는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 그것뿐이야. 희진은 남편을 향해 흐느꼈다. 그래서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엄마가 감옥 가고 내가 상처받고 모든 걸 다 숨긴 거구나. 나는 숨을 고르며 여자를 바라봤다. 그럼 이제 뭐가 사실이야? 모두 솔직히 말해. 여자는 침묵 후 천천히 말했다. 사실 아버님과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고 도움을 받으라고. 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제 그분이 이 집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오래 머물 생각은 없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신 것뿐이에요. 딸아이는 몸을 움츠리며 속삭였다. 엄마 저 사람 왜 이렇게 무서워?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어?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앉았다. 숨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희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어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해요. 여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은 모두에게 충격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 아니면 파멸. 그 순간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다. 모든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맞이하고 있었다. 거실 안은 여전히 정적이 흘렀다. 공기 중에는 숨조차 조심스럽게 내뱉어야 할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딸아이는 소파에 웅크린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희진은 떨리는 손으로 딸아이를 감싸며 마치 모든 혼란을 막아주려는 듯 했다. 남편은 얼굴을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가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낯선 여자는 차분히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제 진실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것인지 혹은 과거의 상처로 서로를 잃을 것인지. 남편은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나는 희진과 그 사람 그리고 아버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았지만 숨겼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딸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물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 엄마가 감옥 가야 했나요? 왜 아빠가 이렇게 숨겼어요? 남편은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꼈다. 나는 모든 책임을 혼자 지고 싶었어. 너희 엄마가 다치지 않길 바랐고 희진이도 상처받지 않길 바랐어. 하지만 결국 모두가 상처받았어. 희진은 남편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숨기고 혼자 감옥 가고 우리 딸까지 다치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그동안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셨지만 사실은 아버님과 남편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고자 했어요. 이제 그 진실을 모두 알릴 시간이에요. 나는 딸아이를 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진실을 알고 나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자는 조용히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희진 씨에게 집을 마련해 주신 이유는 단 하나, 마지막까지 그녀를 지키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 현장에 있었지만 결코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을 뿐구로 인해 모든 오해와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딸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럼 모든 게 오해였던 거예요? 엄마가 감옥 간 것도, 아빠가 숨긴 것도. 희진은 딸아이를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이제 오해는 풀렸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하면 돼. 숨겨진 진실도 상처도 모두 함께 안고 나가면 돼. 순간 집안은 긴장감에서 해방되는 듯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딸아이는 엄마와 아빠 사이를 오가며 작은 웃음을 보였고 희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낯선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했고 가족은 다시 이어질 겁니다. 남편은 깊게 숨을 내쉬며 희진에게 속삭였다. 미안, 정말 미안했어. 이제는 숨기지 않고 우리 함께 살아가자. 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응, 우리 함께해요. 나는 딸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제보다 더 단단하게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갈 거야. 거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며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모든 비밀과 오해가 폭로된 후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다. 딸아이는 엄마와 아빠 사이를 오가며 작은 손을 잡았다. 희진과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낯선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날 이후 이 가족은 상처와 진실을 함께 품고 진정한 화해와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